할 때 경자거든요. 풍경, 어떤 이미지, 영상, 시각적인 거. 이게 앞전자입니다. 정경화. 풍경은 앞에 나오고 소리는 뒤로 물러서서 어떤 묘한 분위기, 뉘앙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예술적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이 기법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 주제,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물통이라는 작품에서는 물몇통. 그 최종 결과물입니다.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 안에는 시각적 이미지도 들어있고, 즉 풍경도 들어있고, 청각적 이미지, 즉 배음도 들어있고, 주제, 즉 의미도 들어있죠. 그게 이제 결정체입니다. 그게 물 몇 통이죠. 그 물을 내가 다름 아닌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일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적 화자의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아왔나? 난 시를 쓰면서 살아왔다. 그 시는 뭐냐? 인간들에게. 그런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길어다 줬을 뿐이다. 그 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물통이라는 그 시에서 최종적으로 주어는 하늘입니다. 근데 그것도 교묘하게 주어를 숨겨놨어요. 마치 이 물을 전해주는 이 시적 화자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날빛이 주어, 즉 주체인 것 같이 보이는데 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작품을 정확하게 정독해야 된다.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대충 읽고 자기 생각을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날빛으로 하여금 그랬으니까 날빛은 심부름을 하는, 그죠? 존재일 뿐이고 누군가가 날빛을 내려줬겠죠. 영롱한 날빛을 내려준 것은 얕은 하늘 및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으니까 숨어있는 어떤 본질적 주체가 있다.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시인은 내가 이 물을 만든 주인은 아닌 것이죠. 다만 그걸 메신저, 전달해 줄 뿐이다. 김정삼이 생각하는 자기 시는, 시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그럼 그 시의 기법에는 핵심은 뭐예요? 뭐와 뭐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영롱한 날빛과 희미한 풍금 소리가 있다. 이게 이제 날빛에 해당되고 이게 풍금 소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런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설로 2장에서 물통이라는 작품을 가설로 삼아서 이제 기법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묵화라는 작품은 주로 회화적 상상력이 강한 작품이고요. 역시 물이 뭐 어떤 강한 의미 부여가 되고 있죠. 묵화 제목부터가 회화적 상상력, 시각적입니다. G 마이너는 음악적 상상력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도 물이 굉장히 핵심 이미지로. 자, 그러면 회화와 음악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볼 땐 풍경의 배움을 만들어낸다. 다른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편의 작품 외에도 아주 많은 작품들이 이런 기법을 보여주는데,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데, 아뜰리에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아뜰리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회화를 그림 그리는 작업실이죠. 아뜰리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음악이 나와요. 거기서. 아뜰리에에서,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작업실에서 누구의 음악이 나와요? 루드 비반, 베토벤이죠. 변주곡. 소묘는 이제 회화적 용어죠. 보석길. 그러니까 음악과 회화가 결합된 어떤 예술적 어떤 분위기를 이 단어들이 다 조합을 이루어서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제목이 피카소의 낙서입니다. 아마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연상되는 어떤 시상을 얻어낸 것 같아요. 뿔과 뿔 사이에 처량한 박치기다.
피카소가 그린 좀 강렬한 터치의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몇 군데 명중되었다. 명중될 때마다 산속에서 아름드리 나무 밑둥에 박히는 도끼의 소리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피카소의 그림, 제목은 피카소의 낙서라고 했지만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회화적 상상력에 근거하고 있지만 거기서 뭘 연상해내요? 도끼 소리. 그죠? 나무 밑둥을 치는 도끼 소리를 연상해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이게 다 그 기법에 속하죠. 풍경의 배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카소의 그림이 전면에 있고 거기에 마치 뭐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도끼 소리가. 나무 밑둥을 치는 도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 연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약간 환상적인 느낌. 그죠? 여기도 좀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여기도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게 이제 예술적 차원의 작품의 미학적 특징이 되는 거예요. 미학적 요소가 되는 거죠. 소리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인데 얕은 소리 내이는 초가집 몇에 가는 연기들이, 연기는 시각적인 거죠. 초가집에서 얕은 소리가 난다. 이 초가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사실은 소리가 없는 그죠, 시각적인 것인데 거기에 마치 얕은 소리. 자, 그래서 여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 얕은 소리라고 했을까? 이 도끼 소리도 뭔가 배경 속에서 들리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고 이것도 아주 잔잔한 소리고 이 변주곡도 사실은 웅장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아주 배음으로. 그죠? 그래서 풍경과 소리가 결합된 환상적 요소를 통해서 풍경과 배음의 미묘한 결합 방식이 그의 시를 현실 위에 떠 있는 환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김종삼 씨는 예술주의다, 미학주의다, 보헤미안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백의 미학이다, 뭐 잔상의 미학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 설명들은 뭔가 조금씩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는 분석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핵심을 더 파고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연구해서 지금 첫 번째 기법, 핵심 기법은 풍경의 배움이다라는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베토벤도 등장했지만 피카소도 등장했죠. 그러니까 유명한 주로 화가와 음악가를 중심으로 유명한 작고한 예술가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중섭도 있고요. 한국에는 김소월도 있고요. 찰리 채플린도 나오고요. 로트렉 화가죠. 이 예술가들은 대체로 순수주의 예술가였다고 본다면 아마 김종삼 시인이 현실을 견디면서 이 시를 쓰면서 이런 예술가들을 많이 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예술가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 예술을 추구한다. 자, 이런 이제 이중섭이 등장하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김종삼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돈이 되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맘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리니 누가? 이중섭 화가가요. 내가 불멸의 평화가 되어서 내가 천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만을 싣고 가리니 내가 자비로운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한 번씩 방문하리니 미사에 참여한 이중섭 씨의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작품은 비현실적이지만 꿈속에서 혹은 환상 속에서 이준석 씨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돈,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신부. 어떻게 보면 김종삼 시인이 추구하는 이 예술, 아름다운 예술, 주로 이제 그건 회화나 음악으로 대표되는 예술의 세계죠. 그게 이제 물통에서 바로 영롱한 날빛, 희미한 풍금 소리, 그죠? 날빛과 풍금 소리가 그걸 대변하는데
대표하는데 음악과 회화와 같은 순수 예술을 통해서 김종삼 시인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보다 이제 어떻게 그 자기가 추구하는 순수 예술을 형상화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김종삼 시의 창작 기법이 되는가, 하나의 원리가 되는가, 그죠? 창작 원리가 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창작 방법론인데 그걸 포착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뭐 김종삼 시인이 순수 예술을 추구했다, 뭐 회화와 음악을 중심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계가 그가 추구하는 바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조금 더 이 풍경의 배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치는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제목은 북치는 소년이고요. 역시 짧습니다. 역시 파편적이에요. 지금 조금 워딩이 조금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요. 첫 제목은 북치는 소년이고요. 1년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한 칸 띄워져야 되는데 붙어 있네요. 1년 2연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1년은 1행으로 되어 있고 2연은 5행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제목은 북치는 소년이에요. 물통처럼 파편적인 이미지를 그냥 제시했고 여백이 많아요. 주로 그 여백은 서술어 같은 걸 과감하게 생략해버려요. 보세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자,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과 예술에서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할 때 내용은 주제 혹은 의미 이런 게 해당되는데 내용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 주제는 별로 없어. 예를 들면요. 무거운 주제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주제도 아니고 정치적 주제도 아니고 뭐 특별한 주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내용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움은 이제 형식적, 미학적 아름다움이겠죠. 근데 이 표현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김종삼 씨가 스스로 자기 시를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 즉 주제는 별로 하잘 것 없고 형식에 비중을 둔 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예술주의 뭡니까? 그 순수주의, 보헤미안이즘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됩니다. 이 구절이.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거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런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내용 없는 아름다움일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이랬어요. 자, 요 2연의 1, 2, 3행은 이 시의 어떤 배경 혹은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얘기하지 않고 살짝 노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서양 나라에서 가난한 아이에게. 가난한 아이는 한국의 아이겠죠. 지금 이 김종삼의 시가 전후에 쓰여진 작품들이니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거나 불쌍한 이 한국 아이에게 원조 물자가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초콜릿도 오고 카드도 오겠죠. 불쌍한 이 후진국, 전쟁까지 경험한 이 후진국 아이에게 이 서양에서,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은 이 작품 자체에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 그래가지고 김종삼 시가 마치 내용 없는 아름다움인 것처럼 주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여기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예쁜 카드인데 여기 아름다움과 이 아름다움이 그대로 중복되잖아요. 이 카드는 예쁘지만 이 아이는 엄청나게 지금 불행 속에 그리고 외로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아이죠. 이 아이에게 이 아름다운 카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위안은 되겠죠. 그러나 마음은 쓸쓸하겠죠. 그런 분위기를, 그죠? 그 쓸쓸한 분위기를 지금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이 작품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주제도 있겠지만 이 분위기, 쓸쓸한 느낌, 이 외로움 느낌, 그죠? 자, 그래서 서양 나라에서 가난한 아이에게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처럼 했어요. 처럼 두 번째 나왔죠? 1년 자체가 처럼이에요.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도 처럼하고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을까? 그 다음에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왜 갑자기 양이 나타났을까요? 이것도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걸 이제 숨겨놓고 있으니까, 은폐, 그죠?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양은 갑자기 배경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양으로 갔을까? 이 양과 진눈깨비는 아마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진눈깨비가 현실에서 내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죠? 이 카드에 그려진 그림에 진눈깨비도 내리고 양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제목이 바로 뭐예요? 북치는 소년도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북치면서 뭡니까? 키우는 목자, 어린 목자, 그죠? 북치는 소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카드에서 연상된 여러 가지 뭐예요? 이미지들을 그냥 뭡니까? 몽따주 형식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제시했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통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김종삼 씨의 중요한 시 창작 기법이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여백이다, 절제다, 뭐 잔상의 미학이다 이렇게 다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표면만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볼 때 결정적으로 이 안에 풍경의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건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이 뭡니까? 그림, 그죠? 그 그림에서 이 작품이 연상이 출발했기 때문에 풍경입니다. 그죠? 북치는 소년도 있고 진눈깨비도 내리고 양도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림,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이제 이 시의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풍경이에요. 즉 시각적 이미지예요. 회화적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작품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어떤 주제의식 이거보다는 이 쓸쓸한 분위기, 이거 자체가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진눈깨비도 있겠죠? 그리고 반짝이니까 아름다움과 이 반짝인다는 게 있는데, 이 반짝인다는 것은 이 아름다움과 다 연결되고요. 그런데 이 진눈깨비는 이 가난한 아이라고 하는 거, 내용 없다는 거, 그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 쓸쓸함, 이걸 다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제목에 북치는 소년이라는 제목에 북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치는 소리가 마치 들리지는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지금 제목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을 치고 있다. 그 북치는 소리가 어딘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배움입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청각적 이미지가 어딘가 숨어서 지금 이게 이 분위기, 이 쓸쓸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왜 쓸쓸해요? 이 북치는 소리가 진눈깨비는 한방눈하고 다릅니다. 이 겨울에, 그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카드를 받고 초콜릿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전쟁을 경험한 이 아이가 느끼는 이 쓸쓸한 심정, 이게 이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한 이 내용 없다는 것에 사실은 뭐예요? 주제가 뭐 특별히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란 겁니다. 그 분위기, 뉘앙스, 그게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주제를, 문학과 예술이 주제를 표현한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단순해서 쉬운 것인데, 뉘앙스, 분위기, 아우라를 표현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고도의 뭡니까? 미학적 뭡니까? 솜씨가 있어야 되죠. 미학적 수준이 돼야 되죠. 이 작품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얘기한 그 김종삼 씨의 핵심적 기법인 풍경의 배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목을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북치는 소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치 생략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생략된 걸 찾을 수 있겠죠. 왜? 처럼이 세 개 나오고 그게 다 파편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뭐처럼은 다 어디에 기속된다? 북치는 소년에 기속된다. 나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뭐뭐처럼 다음에 북치는 소년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해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시기가 없네요.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봅시다. 문장 수업입니다. 자, 이 인용한 작품들이 여러 개 꽤 많지만 이건 3장 어느 제목 아래에서 지금 이걸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풍경의 배움이라는 김종삼 시 전체의 가장 핵심적 기법, 그죠? 기법적 측면의 풍경과 배움이라는 것 아래에서 지금 북치는 소년도 분석하고 있고 문장 수업도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큰 맥락을 지금 이해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짧지만 상당히 미학적인 작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헬리콥터가 간다, 떠간다. 철뚝길 연변으론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자, 헬리콥터가 등장했으니까 물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뚝길이라는 기차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명이라든지 근대 문명이라든지 이런 의미 부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해석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학적으로만, 기법적으로만 김종삼 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하고 관련해서 주제적으로도 혹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전쟁 이후에 이러한 고통과 비극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 다양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써 있어요. 어디에? 철뚝길에. 누군가 담배를 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어떤 일종의 여운입니다. 담배 냄새는 좀 멀리서도 맡을 수 있는데 누군가 담배를 태는 것 같다 했으니까 이것은 가까이 있는 어떤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디선가 누군지 어디서 피는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지 않고 텐다고 하지 않고 태는 것 같다라고 한 것도 이게 이제 소리의 여운뿐만 아니라 후각의 여운까지 이 작품은 갖고 있는 거죠. 즉 배움, 그죠? 소리의 여운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풍경 속에 숨어 있는 소리의 여운이 있다는 것인데 이 작품은 후각의 여운까지도 지금 이 구절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여운이 띄엄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구절이 소리를 여운을 주는 겁니다. 띄엄하다는 것은 가끔씩 들리는 거죠. 그 여운이.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뚝길에 서 있는 아이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김매든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간다. 김매니까 이제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 밭일을 하는 사람들,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약간 배경이 엇갈리기는 합니다. 철뚝길이 나오는데 갑자기 김매든 사람이 나오니까 물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지역에 가보면 기찻길도 있고 논밭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무신자 끄는 소리가 난다. 또 청각적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운으로만 얘기합니다. 뭘? 이 청각적 소리를요. 무슨 소리예요? 고무신자 끄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이 시에서 뭔가 실체와 인물이나 대상을 정면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희미하게 분위기만 잡고 있는 것일까? 그게 김종삼 씨의 미학입니다. 마지막에 디젤 기관차 기적이 서서히 꺼진다. 서서히 꺼지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꺼져가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써놓고 헬리콥터와 철뚝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담배 냄새가 나고 헬리콥터가 멀어져 가고 김매든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고무신작 소리가 나고 디젤 기관차 소리도 기적도 꺼지는 대체로 이 시에 나타난 것은 역시 풍경 아니면 소리입니다.
후각이 하나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요거는 뭔가 더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붙인 거예요. 풍경과 즉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교묘하게 지금 결합하면서 알 듯 모를 듯 제시했어요. 그림을 제시하면서 소리를 집어넣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미학적 기법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장에서는 주로 기법적 측면, 미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풍경의 배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런 기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가? 아까 북치는 소년에서는 외로움의 정서, 쓸쓸함의 정서, 이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기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 효과, 그죠? 미학적 효과. 이 작품은 어떤 미학적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을까요? 이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제목이 문장 수업이야. 이거하고 문장 수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바로 마치 자기가 시를 쓰는 시 창작의 방법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치 내 창작 방법을 이 시를 통해서 잘 지금 연습하고 있다. 문장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 제목이 상당히 암시적으로 이 작품 속에 뭔가 김종삼의 미학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겠죠. 물론 다른 작품들도 그런 게 잘 나타나지만 이 작품이 특히 그렇다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의미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자들, 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능력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기법을 찾아가지고 기법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기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혹은 어떤 정서가, 그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흔적으로만 나타난다. 그죠? 왜? 다 멀어져 가니까. 헬리콥터가 지금 떠가고 결국은 영원히 띄엄해졌으니까 사라져 가죠. 김매던 사람들도 집으로 가면서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중심은 어디 있을까? 이걸 관찰하는 화자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화자의 입장에서 이게 계속 멀어져 가는데 헬리콥터, 기차,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도 다 조금씩 멀어져 가고 소리도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그죠? 공통점이 그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화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유독 아이들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들은 다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만 서 있고 화면의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시적 화자의 뭐예요? 시선이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시를 굳이 카메라 같은 다른 예술 장르로 따지면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 풍경? 아이들이 있는 풍경. 왜? 카메라의 이 테크닉, 조작 기법 중에는 거리 조절을 통하거나 초점 조절을 통해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나 존재는 아주 선명하게 카메라에 담고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들은 희미하게 처리해가지고 거리감을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선명하고 주변은 희미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사진의 제목이 뭐가 있는 풍경, 피아노가 있는 풍경. 그럼 이건 아이들이 있는 풍경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어를 통해서도 사진의 효과, 사진의 예술적 효과, 음악의 예술적 효과, 회화의 예술적 효과 같은 것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삼은 그런 예술적 어떤 기법들을 아주 고도의 기법을 아주 잔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도 뭐가 공통점일까요? 북치는 소년과 이 분위기 전체가 뭐예요? 이 작품이 만드는 분위기 전체가 쓸쓸함입니다. 특히 이 여운들이 다 이 아이를 중심으로 쓸쓸함, 그죠? 외로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너무 의미만 가지고 읽으면 아주 앙상해집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고 기법도 있고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북치는 전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의 그런 특성을 우리는 독자들이 대체로 잘 음미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좋은 독자가 되는 겁니다. 시는 다른 언어, 뭐 소설과도 다르고 다른 어떤 언어 예술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공통점은 지금까지 이제 기법적 측면에서 풍경의 배엄이라는 기법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여러 작품을 살펴왔는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즉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그 공통 분모가 우리 이 3장에서도 즉 풍경의 배엄이라는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작품에서도 이미 노출되었어요. 뭐예요? 존재의 쓸쓸함입니다. 존재의 외로움이에요. 존재가 다른 타인과 교류를 하지도 않고 단독적으로만 있고 그 존재도 그게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들도 다 실체가 분명치 않아요. 얼굴이 잘 표정이 없어요. 감정도 잘 안 나타나요. 자, 이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헬리콥터, 철도길, 기차, 몇몇 사람들의 이 멀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아마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걸 그죠? 시는 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경으로 혹은 소리로 때로는 여운으로 이 존재의 쓸쓸함을 표현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불행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 우리의 이웃들,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체로 등장하지 않고, 즉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보이지 않는 얼굴 없는 존재처럼 등장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물통에서 김종삼 시인이 뭐예요? 물 몇 통 기르다 준 그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이죠. 다름 아닌 인간이라 그러면 그냥 너무 보편적인 인간, 모든 인간, 인류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더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가면 바로 이런 불행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들이 다름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 몇 통, 이 위로가 되고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시를 전달해 주는 게 지금 자기가 해온 일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김종삼 시에서 인간 부재의식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이걸 인간이 부재하는 건 아니고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인간 부재의식이다 이렇게 그냥 선행 연구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기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제 그 기법적 측면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적 측면 혹은 내용적 측면은 내가 볼 땐 핵심이 두 가지다 하는 거죠. 인간 부재의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소외되거나 불행을 겪거나 고아가 되거나 뭐 이런 존재들이죠. 이 세상의 폐허 속에서 내버려진 존재들, 이게 이제 인간 부재의식을, 근데 이제 이걸 인간 부재, 뭐 지금까지 등장한 가난한 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은 가난한 아이, 그 다음에 철도길 위에 서 있던 아이들, 뭐 이 정도 그냥 등장했고 다름 아닌 인간들을 할 때 그 정도 등장했지 뭔가 풍경과 배엄 속에 인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를 보면 인간 부재라고 하는 이 주제의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설명을
내가 했고 또 선행 연구도 이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이 논문에서 새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절대적 존재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존재가 감춰져 있다. 자,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제 작품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불행한 인간들의 쓸쓸한 정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동안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논문을 쓸 때까지.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은 어떤 야심을 가져야 되나 하면 아무도 얘기 못한 걸 내가 발견하겠다. 내가 새로운 걸 얘기하겠다. 이런 야심, 목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는 좀 중복될 수도 있고 했던 얘기를 약간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지금 기법적 측면에서는 풍경의 배움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요 이제 주제적 측면에서는 요것도 있지만 요것이 더 강하다. 자, 미리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통에서 다름 아닌 인간이 등장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다름 아닌 인간은 그 작품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인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 부재의식, 우리가 이제 북치는 소년이나 문장 수업에서 살펴봤던 그 인간 부재의식, 불행한 인간들의 쓸쓸한 그 정서가 이제 이 첫 번째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왜 절대적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아무도 발견하거나 언급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물통에서 물을 만든 존재는 뭐예요? 날빛과 풍금 소리가 물이 됐다고 본다면 그 날빛을 내려준 하늘이겠죠. 근데 하늘이 마치 그냥 배경인 것처럼, 그죠?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단순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이 하늘이 이 물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에 해당되고 절대적 존재 이제 이 사막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인간 세계의 이 뭡니까? 참상이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과 야만성에 가득 찬 이 지상에 이 날빛을 내려주고 풍금 소리를 만들고 물을 만들어주는, 나는 다만 그걸 불쌍한 인간들에게 전달해 줬을 뿐이다 라고 화자가 말하니까 그걸 만들어준 사람은 하늘이죠. 근데 시를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그죠? 아주 엄밀하게 쓰기 때문에 이 하늘이 주체인 것처럼, 주체가 아닌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 절대적 존재가 있다. 그러나 숨어 있다. 은폐되어 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거하고 숨어 있는 건 다르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물통에서 하늘이고. 자, 이 작품도 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무슨 요일일까? 입니다. 무슨 요일일까? 의인이 없는 병원들이 넓다. 의인은 의사입니다. 의인. 병원인데 의사가 없어. 요즘 우리 의료계 사태를 예상한 게 아닌가, 미리 예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자, 이상하죠? 여기도 풍경의 배움이 나타날 텐데요. 병원인데 의사가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과 같이 개재된 하는 뭐 개입된, 그죠? 끼어든 이런 거, 개재된 존재하는 푸름이 한가하다. 이 푸름은 아마 뭐 이 병원 뜰에 있는 나무나 숲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숲을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같다. 무엇이? 이 푸른 숲이. 근데 한가해요. 왜? 이 병원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도 없으니까. 환자는 있을까? 그 정도로 한가해요. 빈 유모차, 이거 오타입니다. 차입니다. 빈 유모차 한 대가 놓여졌다. 이것도 이상해요. 유모차에는 보통 아이가 타고 있고 아빠나 엄마가
보호자가 밀고 이제 다니는 것인데 빈 유모차가 그냥 한 대 놓여 있습니다. 끄는 사람도 없고 타고 있는 아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없고 유모차도 비어 있고 완전히 첫 번째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인간 부재. 인간 부재라는 것이 너무 잘 나타나죠. 마치 디스토피아의 세계 같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의사도 없고 유모차도 비어 있는 이 병원의 풍경을 제시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이 유모차가, 빈 유모차가 마치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이 지금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버리고 간 것일까? 이 하나님이 버리고 간 건가?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시 역사적 맥락으로, 사회적 맥락으로 따지면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 한국의 상황 전체를 이렇게 빈 유모차 혹은 의사가 없는 병원들 이렇게도 상징성을 갖는다고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큰 상징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해석인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폐허 속에 그죠? 이 인간이 부재하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살짝 암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고 간 것일까? 말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애타게 듣고 싶은 이 불쌍한 영혼들이 인간들에게 말을 안 들려준다.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이 부재한다. 하나님이 없다. 지금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우리와 너무 친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어dim에도 없는 연인이 그립다 그랬으니까 애인도 없어. 이 병원들의 이 공간 속에는 애인도 없어. 창문이 열려진 파란 커튼들이 바람 한 점 없어. 바람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이 결정적으로 뭐 지금까지 다른 작품들도 잘 보여줬지만 김종삼 씨의 주제 의식에 해당되는 내용적 측면에 해당되는 인간 부재 의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우하고 불행 속에 비극적 세계 속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작품에 나타나듯이 절대적 존재, 그 절대적 존재, 신이겠죠? 신은 지금 감춰져 있다. 신이 부재하는 게 아닙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다. 어딘가 숨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김종삼에게 결정적인 주제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무슨 요일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역시 가능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길래 하나님이 유모차도 버리고 가고 이 병원에는 아무도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굳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너무 여백이 많고, 그죠? 빈틈이 많고, 암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빠서 우리한테 신경 쓸 틈이 없나?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그 진도 범위 속에 있는 작품은 또 뭡니까?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불러보세요, 처음에. 물통, 묵화, 북치는 소년, 문장수업, 돌각당. 무슨 요일일까 했네요. 그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에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작품만 출제 대상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작품들도 다 하고 있는데 돌각담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한 편 남았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형태적으로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각적 형태를 언어들이 보여주는 거, 이걸 형태시라고 합니다. 김종삼만 이런 시를 쓴 게 아니고요. 서구시에도 이런 형태시, 포멀리즘, 형태시의
뭐예요? 시도를 많이 했고 그 주로 모더니즘 시나 아방가르드 시인들이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형태시는 언어가와 전체적으로 시각적 형성화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제목이 돌각담이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행을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돌각담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 시 전체를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고려했을까요? 이 시의 어떤 구절이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돌각담이라는 것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담을 만드는 것인데 돌탑 같은 걸 쌓는 것인데 우리 뭐 등산 가다 보면 이렇게 돌을 많이 쌓아놨죠. 절에도 불교 신자들도 이렇게 많이 쌓습니다. 아마 정성을 드린다, 기도한다, 그죠? 예배 드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늘에 도달하는, 인간 세계에서 하늘에 도달하는 어떤 상승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도전을 하죠. 인간의 문명으로. 그러나 그것은 이제 흩어져 버리죠.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포교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 그랬으니까 이게 제대로 포교서 올라가야 안정감이 있는데 세 번째가 비면 이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요게 채워지지 않은 돌각담의 모양까지도 이렇게 여백으로 만들어 놔서 포교에 놓이던 세 번째가 비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 전체가 돌각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가 역시 주제의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는 이 기법 속에, 이 형태시의 기법 속에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들, 미학적 형식, 기법들을 많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작 중에 한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김종삼 시와 상호 연관을 해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행입니다. 각막한 지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각막한 지대는 뭐 거의 사막과 같이 황폐한 지상, 즉 땅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물통에 나오는 땅이죠. 따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서, 그죠? 머나먼 광야가 나오죠. 머나먼 광야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서, 이렇게 마지막 사연인데 머나먼 광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막한 지대. 자, 그건 지상의 인간 세계입니다. 그것을 광막하다, 광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당히 삭막한 세계다. 그죠? 불행이 가득한 세계다. 죄가 많은 세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시들도 다 참고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고, 특히 물통과 비교해보면, 물통, 내가 이제 김종삼 시를 농축해 놓은 작품이다 그랬으니까 이 작품도 사실은 농축해 놓은 작품이에요. 근데 기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어요. 무엇이? 각막한 지대가, 땅이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진이 일어났거나, 그죠?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났거나, 뭐 아무튼 땅이 기운다는 것은 이 지상의 세계가 안 그래도 죄가 많고 불행한 세계인데 이게 뒤집히는 거죠. 기우니까 불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그죠? 그리고 뭐 죄가 많다, 야만적이다, 폭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불완전하다, 간단히 얘기하면. 너무 가행 해석하면 안 되니까 불완전하다. 뭐가? 광목한 지대가. 이제 의미 해석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법적으로 왜 이렇게 단순히 돌각담 모양만 만든 게 아닙니다. 교묘 아주 치밀하게 이 기울기와 시작했다가 이렇게 행이 구분되는 순간 어떻게 나눠져요?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자,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기울기와 시작했다는 연속해서 읽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문장이니까요. 근데 일부러 잘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하고 휴지, 즉 호흡이 한 템포 쉬게 됩니다. 그 한 템포 쉬는 이 호흡도 시의 기법이에요.
쉬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독자들에게 일어날까요? 이 기울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울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울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연속해서 읽어야 되지만 호흡, 즉 행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엇박자가 납니다. 이런 기법은 역시 김종삼이 새로 만들어낸 기법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의 기법입니다. 이걸 앙장부망이라 그럽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앙장부망.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행을 엇붙였다. 아까도 얘기했죠. 엇갈림을 가져오는 겁니다. 시행 엇붙임이에요. 이것은 한국 시인들도 많이 구사합니다. 연속으로 읽어야 되는 문장을 일부러 잘라 그 다음 행을 구분해서 시행 엇붙임,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앙장부망이라는 프랑스어를 시행 엇붙임, 우리말로 그게 가장 쉬운 번역이에요. 그 순간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효과요? 여기에 독자들의 마음의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쩔 수 없이 기울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내분석이에요. 이 기우는 동작, 움직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마음속에서,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좀 오래 연상이 되도록 그런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돌각답 모양만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딱 끊어주는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그 계산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술가는 반드시 의식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 껌이 됐다는 뜻은 뭘까요? 껌이 됐다는 것은 꿈틀했다, 색깔이 까맣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껌이 됐다. 그런데 기울다가 잠깐 머문 거예요. 잠깐 머물렀어. 멈췄어. 이 기울기가 움직임이 멈췄어. 근데 이유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십자형의 칼이 바로 꼽혔다 그랬어요. 여기도 꼽혔다,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서 앙장부망을 했잖아요. 시행 엇붙임을 해서 여기도 효과가 뭐가 납니까? 요거는 앙장부망을 안 했고 여기는 했잖아요. 껌이 됐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이건 움직이는, 꼽혔다도 어떤 움직임을 느끼게끔 만든 거예요. 이 효과를 통해서. 기울기도 그렇고 꼽혔다도 그렇죠. 조금만 해도 그냥 상태를 얘기하니까, 포개에 넣었다도 상태고요. 쌓았다가 바로 행동이죠.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앙장부망을 하지 않고 기울기, 꼽혔, 쌓았다 이런 것은 앙장부망을 한 이유는 거기에 이 움직임을 독자들이 연상하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그 효과까지도 이 언어의 행의 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일종의 기법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기법은 어떤 의미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울다가 잠깐 머문 이 지상의 이 각막한 지대는 왜 그럴까요? 원인은 십자형의 칼이 바로 꼽혔기 때문에 이게 기울다가 멈췄어요. 근데 그 십자형의 칼은 견고하고 자그마해요. 작지만 견고한 거죠. 작지만 강력한 인간에게 이 지상의 이 불완전하고 재많은 이 지상이 더 파괴되는 이 기우는 것을 멈추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칼인데, 칼이 꼽히면서 딱 멈춘 거예요. 그죠? 더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멈췄어요. 그 다음 엄청난 비약이 있습니다. 엄청난 농축된 작품이에요. 주제가 농축돼 있어. 그 다음에 왜 갑자기 흰 옷포기가 포개 놓였다, 돌담이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 나올까요? 흰 옷포기가 포개 놓였다, 칼이 꼽힌 것과 이 지상에 칼이 꼽힌 것과 흰 옷포기가 포개 놓은 것은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엄청난 이 이야기의 전개는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농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해석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금 여백이 있기 때문에, 즉 빈틈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일관되게 지금 물통에서 하늘이 이 각막한 지대에 날빛을 내려주잖아요. 그 날빛은 바로 나중에 물이 되는데, 물통이 되는데, 그 물은 김종삼 시인에게는 시예요. 김종삼 시인이 생각하는 시는 단순히 햇빛이 풍금소리가 되고 그게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햇빛은, 하늘이 내려주는 그 햇빛은 마치 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세계에 내려주는 은총과 같은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그 날빛이요. 영롱한 날빛이. 그 영롱한 날빛에 해당되는 게 나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십자가의 칼이. 꼽혔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 땅에 꼽혔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 십자가의 칼이 꼽힌 겁니다. 그리고 왜 힘 오프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이게 내 해석이니까 다른 해석들을 시도해 보세요. 내 해석은 바로 그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하는 내려 꼽히는 그 영롱한 날빛에 해당되는 게 십자가의 칼이라면 이것은 십자가의 칼이 아닙니다. 십자형의 칼인데 이 십자형의 칼은 뭐 이렇게 칼 자루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뭡니까? 돼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꼽히면 십자가 모양이 되죠.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 기우는 땅으로 꼽혀서 이 기우는 이것이 멈췄으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이 내려주는 일종의 영롱한 날빛. 나는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은총에 해당합니다. 이 지상에 죄 많고 불행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늘이 영롱한 날빛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형의 칼인데 그 다음에 흰 옷포기가 왜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두 개가 결정적인 사건을 압축한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형의 칼이 바로 꼽히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꼽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돌무덤을 열어봤더니 뭐만 있는 거예요? 흰 옷포기만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죽고 나서. 그죠? 부활을 해서. 그것이 바로 나는 이 구절이다. 포기에 놓였다는 것은 이게 누군가가 잘 개놓고 간 거죠. 흰 옷포기가. 자, 십자형의 칼이 바로 꼽힌 것과 흰 옷포기가 포기에 놓인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농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경부하고 자그마하지만 그 다음 또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보세요. 희미한 날빛이 땅에 도달할 때 뭐예요? 미안합니다. 영롱한 날빛이 땅에 도달해서 희미한 풍금 소리로 바뀌죠. 그걸 이제 물로 길어서 예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술의 차원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죠? 자기가 물 몇 통 길어다 주는 일밖에 없는 거지만 그 물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 즉 그게 예술이죠. 모든 예술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김종삼 시인이 생각하는 예술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돌담을 쌓는 겁니다. 아까 바벨탑 쌓듯이 인간이 이것이 십자가 칼에 의해서 완전히 이 불쌍한 인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끝이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현실에서 체험되지 않으니까 인간이 돌담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고 하지만 바람이 자고 틈을 타 동원이 잦아들었을 때 세 번째가 비는 식으로 이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가? 십자형의 칼이 바로 꼽히고 흰 옷포기가 포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존재가, 그죠?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체험되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빈 유모차죠. 말을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놓고 간 빈 유모차죠. 우리 인간의 이 현실은요. 김종삼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물통 못지않게 그리고 무슨 요일일까 뭐 이런 작품들. 그래서 내가 김종삼 시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런 시의 기법적 측면에서 풍경의 배움이라는 핵심을 찾아냈고 주제적 측면에서 뭐가 그동안 아무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김종삼 시를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절대자의 감춰진 절대자가 있다. 즉 신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이 막 구원을 막 실제로 실천해서 인간이 불행한 인간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신이 있는데도 인간들이 그 신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간극이, 그 격차가 바로 이
돌담 쌓기로 나타납니다. 돌담 쌓기로.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끝을 내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작품이 왜 김종삼 씨의 대표작 중에 한 편인가 하면 이 작품 속에 김종삼 시 세계의 엑기스가, 에센스가 다 들어있다. 강박한 지대로부터, 그죠? 십자형의 칼과 흰 옷포기와 돌담 쌓기와, 그러나 돌담 쌓기가 성공할 수 없는 이 실패되는 이 과정이 김종삼 시 세계의 과정을 다 암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빈 물통하고 이 작품이 가장 김종삼 시 세계의 모든 것을 미학적, 기법적 측면이든 주제적 측면이든 이걸 농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시 한 편을 어떻게 그 시가 갖고 있는 기법적 측면에서 주제적 측면까지, 또 기법적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도 있고 비유와 상징도 있고 운율도 있고, 그죠? 화자와 어조도 있고, 또 그 하위 범주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분석서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 작품에 딱 이 작품을 분석할 때 가장 좋은 어떤 그 기법적 요소, 그죠? 시의 기법적 요소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치밀하게 분석해서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주제, 겉으로 보이는 주제는 누구나 찾을 수 있으니까 속에 숨어 있는 주제를 의미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시 한 편을 얼마나 치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느냐의 능력에 우리 문학 연구자 혹은 문학 해석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모든 기초가 쌓아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데, 그것이 아직 뭐라고 할까요? 실력이 안 쌓인 사람들은 이 문학 연구 혹은 문학 비평가로서, 연구자나 비평가로서는 이제 이 기초가 안 쌓인 거죠. 대체로 우리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안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얼마나 꼼꼼하게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법적 특성, 주제적 특성 등등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캐치해서 발견해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자기식으로 한 편의 시를 그러려면 예를 들면 A4 한 장에 한 장 정도는 내가 작품 한 편을 한 장 정도는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한 편마다. 그래서 이제 1차 과제 때 지금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이 마감이니까 지금 누굴 선택하든 다른 것보다는 작품을, 자기가 치사 선택한 그 작품을 얼마나 꼼꼼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교재에서, 그리고 내가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법적 분석이나 주제적 분석과 다른 뭔가 자기 나름의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용운이든 김종삼이든 서정주든.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 한 3번쯤 읽었어야 돼. 지금 서정주 시집이든 김종삼 시집이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든. 이제 초안을 작성해야 될 때가 왔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리고 한번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 단계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당장 수업 끝나고 시집부터 읽어야 되고, 한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3번 정도 읽어야 내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 시인의 시세계 전체가 이 한 작품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느냐. 내 강의나 교재에 영향을 되도록 받지 말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는 거. 내가 이 논문을 쓸 때 기존에 황동규 또 누구죠? 김현, 황동규, 장석주, 이성훈 이런 선행 연구자들이 했던 것에 뭡니까? 그것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더 심층적으로 기법도 찾아보고 주제도 찾아보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더 좋은 게 나온다. 처음부터 기가 죽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야심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강력하게 가지고 내가 뭔가 아무도 얘기 못한 걸 내가 발견하겠다. 그러려면 읽을 때 정독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은 읽어야 그게 이제 어디선가 어느 작품을 가지고 내가 이걸 내 나름대로 분석하면 뭐가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감이 오죠. 그럼 그 작품을 한 3편 정도 2편만 해도 돼. 3편도
가능하고 꼭 너무 연결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것은 가장 기초는 어디서 출발한다? 시 한 편이라도 작품 한 편을 얼마나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일단 판가름 나기 때문에 자 내가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잡아줬어요. 자 지금 잘 해서 1차 과제 제출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피드백을 할 테니까 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